19세기에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고달팠습니다. 세도 가문에 의한 세도 정치로 삼정이 심각하게 문란해진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죠. 이제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 비밀스러운 기록, 미래를 행복하게 맞춘다는 예언,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비기, 도참과 같은 예언서들의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도중 우리나라 자주적인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민족의 종교인 동학이라는 종교가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학이 어떻게 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보년의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래쪽에 있는 동학의 교세 확장 파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몰락한 양반이자 서자 출신이었던 최재우는 서양의 종교,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즉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종교, 즉 동학이라는 이름의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 동학은 하늘님을 모신다 라는 의미의 시천주를 내세우며 그 교세를 널리 확장했는데요. 또한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이른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모두는 하늘과 같이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평등 사상을 널리 설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학은 점점 교세를 확대해 나가게 되는데, 이를 염려했던 정부에서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를 체포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혹세무민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최재우를 처형시켜버리게 됩니다. 최재우의 뒤를 이어 제2대 교주가 된 최시영은 용담유사, 동경대전과 같은 경전을 통해서 동학의 교리체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포, 그리고 접이라고 하는 동학의 교단 조직을 완성함으로써 동학을 단순한 민간신앙이 아닌 이론적 체계와 조직적 체계를 갖춘 하나의 완성된 종교체제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2대 교주 최재우는 먼저 처형당한 제1대 교주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보고 그 교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대대적인 교조신원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교조신원이란 교조 최재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준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동학의 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동학 내에 친일 변절자 그룹이 점점 확대되고 그들이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 집단으로 변질돼 나가자 동학 내에 친일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어떻게 사망했다 그랬죠? 사형당했다 그랬죠. 사형당한 이유가 백성들을 현혹하고 세상을 현혹한다는 이른바 혹세무민의 죄를 물어서 최재우가 사형당했는데, 그러하던 1892년, 93년경에 이르게 되면 우리 교조, 종교의 할아버지죠. 이 종교인 동학을 만든 최재우의 신원,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이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1892년 전라도 삼례에서, 그리고 1893년에는 서울에 와서 복합, 땅에 엎드려서 상소를 올리는 수많은 동학 교도들이 광화문 앞에 와가지고 저희 교조 최재우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하던 1893년 보은 집회, 충청 북도에 있는 보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열는데 역시 교조의 신원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때 이 와중에 뭐가 터져 나오냐면 나쁜 탐관오리들 꺼져버려, 그 다음에 나쁜 일본놈들 꺼져버려 라고 하는 반봉건, 반외세와 같은 폴리티컬한 슬로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교조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출발점이었던 최재우 선생의 억울함을 푼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종교적인, 릴리셔스한 측면에서만 이 운동이 전개되다가 93년에 충청도 보은 집회에서부터는 정치적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하던 것들이 이제 1894년에 본격적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근대사의 혁명적 물줄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여 어떻게 자, 그럼 지금부터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던 밀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고부에서 어떻게 밀란이 시작됐을까요? 19세기의 농민들의 삶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 드넓은 호남 평야에 엄청난 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쌀의 대부분들을 양반 지주들에게 그리고 일본 상인들에게 수탈당함으로써 농민들의 삶은 대단히 비참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붉은 노을 하늘에 퍼져 빗방에서 눈이 받쳐 포근한 빛이가 높이 솟았다. 하늘 울리며 그 물을 밝게 묽어진 빛줄 황토벌판에 모여선 그날 유로불르는 천년의 눈이 닿겠다. 농민들의 그 느낌이다. 저 신산 위에 대나무 숲을 이루고 동동대에 달이 비춘다. 검은 해가 비로소 빛을 내던 날 한국연의 횃불이 탔다. 하늘 아래 들판의 산 위에 가슴마다 타는 분노는 무엇이었나. 가보년의 빛발 어린 외치는 우리 동안 농민이다. 후군도 조병갑은 부임한 뒤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곳 뒤로 보이는 동진강에 만석보라고 하는 거대한 보를 쌓습니다. 만석보란 쌀 만석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를 말하죠. 이때 이 저수지를 쌓는데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 저수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병갑은 농민들이 저수지의 물을 사용할 때 그 이용 요금을 일일이 징수함으로써 농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합니다. 결국 농민들의 분노는 고부밀란으로 터져 나왔고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밀란을 일으켰던 전봉준 등의 농민군들은 바로 이곳 고부관으로 몰려들어와 조병갑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 고부관화가 있었던 자리는 초등학교 건물이 들어서서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봉준 등의 농민군들은 고부관화에 죄 없이 붙잡혀 있었던 농민들을 다 석방시켜줬고요. 그리고 또한 조병갑의 수탈에 의해 빼앗겼던 엄청난 양의 쌀을 농민들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한을 품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고부관화를 점령한 농민들이 가장 먼저 몰려온 곳은 바로 이곳 만석보였습니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이 만석보, 하지만 조병갑의 수탈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이 만석보를 단숨에 박살내버리죠. 이제 억압과 수탈의 상징인 조병갑도 도망가 버렸고 만석보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농민들은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과연 농민들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편 정부에서는 고부밀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안핵사라고 하는 관직이 민심의 소요를 다스리고 반란의 주요 원인 같은 걸 파악해가지고 밀란을 완전히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관직인데요. 이 이용태가 이곳 고부에 와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이 밀란의 가장 중요한 원인, 민심이 분노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 조병갑을 처벌하고 주변 인물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어야 했겠죠. 그런데 이용태가 큰 실책을 저지릅니다. 이용태는 조병갑과 그 무리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병갑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억압당하였던,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던 전봉준과 그 주변 인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용태의 실책은 이 지역 농민들을 훨씬 더 분노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사태는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게 되죠. 안핵사 이용태의 비정상적인 밀란 수습 과정에 대해서
농민들은 훨씬 더 큰 불만을 갖게 되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대규모의 봉기가 준비됩니다. 전라도 무장에서 이미 4천여 명의 병력을 모은 동학농민군은 바로 이곳 백산에서 약 8천여 명의 대규모 병력이 모여 본격적인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동학농민운동 제1차 봉기에 해당됩니다. 이곳 백산은 이름이 산이죠. 이 언덕배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언덕 동네 웬만한 동네에 다 하나씩 다 있죠. 호남편에가 위치한 이곳 정읍, 김제, 부안과 같은 이런 지역은 이 정도의 언덕배기만 하더라도 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드넓은 평야가 쫙 하고 펼쳐져 있는 그러한 엄청난 곡창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든 동학농민군 1만여의 병사들은 4대 강령, 즉 4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농민들은 반회세, 반봉건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백산봉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에 거센 불타오름이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이 당시 전라도 감영에 있었던 전주로 보고되자 전라도 관찰사는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대대적인 관군 진압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농민군들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도 관찰사가 파견한 관군은 바로 이곳 황토현에서 농민군들과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관군과 농민군 사이의 첫 번째 전투에서 농민군들은 대승을 거두게 되죠. 동학농민군들을 얕잡았던 정부군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농민군은 드디어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새로운 꿈,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민군은 진격을 거듭했고 전라남도 장성 황룡촌에서 다시 한번 정부군과 대대적인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은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칼날은 이제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 호남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칠 것 없이 전주로 동학농민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와 같은 주요 전투에 승리한 동학농민군은 호남지방의 가장 큰 도시인 이곳 전주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이곳에 남아있었던 전라도 감영의 정부군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그들 정부군들은 싸그리 도망을 갑니다.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이곳 전주성에 무혈 입성하게 된 동학농민군들은 정부 측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패전개혁안, 즉 잘못된 정책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정부 측에서 이것을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전주화약, 전주에서 화의의 약속이 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체결되었던 전주화약에 포함되어 있는 패전개혁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전주화약이 체결된 뒤 동학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이 약속했던 패전개혁안 12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프린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정부 측이 요구했던 패전개혁안, 잘못된 정책 12가지, 잘못된 정책의 개혁안 12가지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탐관오리는 죄목을 조사하여 모두 엄벌에 처한다. 탐관오리는 지금 봉건적 지배체제 정부의 악행을 상징하는 반드시 농민들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탐관오리의 악행을 해결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항, 특히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죠. 뭘 주장하고 있나요? 노비 문서를 불태워달래요. 노비 문서를 불태워달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죠? 노비라는 신분을 없애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노비라는 신분을 아예 없애는 그런 계급제도를 아예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6항, 모든 천민들의 대우를 개선해달라. 백정이 쓰는 평양가설을 쓴다. 당시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를 잘라요. 그렇죠.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도살업자들. 그런 도살업자들한테 평양가시라고 하는 이 모자를 썼어요. 멀리서도 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이 백정놈이 새끼네?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데 특정 직업의 특정한 모자를 강요하는 것을 없애달라. 기본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계급을 없앨 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같은 맥락에서 신분적인 평등을 실현하자
라고 하는 것이 동학농민군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였다는 점. 자, 옆쪽 보겠습니다. 자, 패전개혁안 제7조를 보겠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재가를 허락한다. 여성의 재가가 뭐죠? 다시제자, 집가자.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자면 재혼이죠. 다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어떤 게 미덕이었죠? 한 번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과부로 혼자 죽다가 알아서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여인들의 덕목이었으면 무엇을? 여성들의 재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대단히 진보적인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고민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 19세기 내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의 문란이었더라? 삼정의 문란이었죠. 그렇죠? 그 삼정의 문란과 같은 쓸데없는 세금들은 전혀 거두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을 좀 정리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관리 채용에 문벌을 타파하고 문벌은 안녕 타파한다. 문벌이란 게 뭐냐면 거대한 가문의 벽. 굳이 따지자면 돈 많은 사람들의 제 집단을 재벌이라고 하는 것처럼 문벌은 뭐냐면 특정 가문의 집단을 문벌이라고 했는데 조선사회에서 관리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신분이어야 되죠? 양반이어야 되죠. 거기다가 나름 유력한 가문 출신만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다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 역시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니? 신분의 평등과 관련된 요소. 아까 앞에서 노비제도를 폐지하자와 같은 맥락에서 신분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시팡. 눈에 띄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누구? 왜? 자, 당시 끊임없이 조선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왜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 내통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토지를 균등히 나누자는 거죠. 자, 이 주장에 대단히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농업사회에서 모든 경제적인 생산 혹은 경제적인 부의 원천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토지를 누가 다 독점해서 가지고 있나요? 주로 양반 지주들이 독점해서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눠 갖자는 겁니다. 땅을 나눠 가졌을 때 진정한 경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토지를 균등히 나눠 갖자. 나누어 경작해야 된다. 이거를 원문의 한자로 뭐라고 했냐면 토지의 평균 골고루 나눠서 분작이 뭘까요? 나눠서 경작한다. 이것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였고, 특히 이 주장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들을 배워요. 갑신정변, 그다음에 갑오개혁, 을미개혁, 후에 가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등등등이 배우는데 대개 많은 개혁들이 누가 주도하는 거냐면 양반 출신의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개혁이에요. 그들이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분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배우는 수많은 근대 개혁 중에 토지 개혁에 대해서, 특히 토지의 균등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개혁 때? 동학농민군의 개혁 때 유일하게 토지의 평균 분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 정도는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12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제 오른쪽에 있는 교정청에 대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학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주 화약을 통해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교정청은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조선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농민들한테 패전개혁안을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설치됐던 정부의 개혁기구 이름이죠.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부, 조선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는데, 뭐 중요한 관리, 아주 높은 관리들을 뒀대요. 근데 이 모든 여러 가지 개혁들이 나오는데, 개혁의 이유가 뭐라고? 동학당이 주장해온 바의 일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나중에 교정청 가리더라도 동학당이 주장해온 거를 정부가 여러 주요 관리들을 두고 뭔가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느 개혁기관인 거죠?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관에서의 개혁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동학당이 주장해온 바의 일을 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거. 교정청의 일하는 개혁기구의 역할이었다는 거. 전주화약을 체결한 뒤 농민들은 각자 고향으로 흩어져 각지에 집강소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그 지역마다의 행정과 치안을 사실상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학의 교세는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그 근거지였던 전라와 경상 지역뿐만 아니라 저 북쪽으로 경기, 강원, 그리고 황해, 평안도까지 그 세력이 점점점 확대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던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게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요청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농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상륙합니다. 청해 군대가 아산만으로 상륙하는 것을 사실을 알고 일본은 자신들의 군대를 제물포로 상륙시키게 되죠.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것은 1884년 텐진 조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텐진 조약 기억하시죠? 1884년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의 양국 군대가 동시에 철병하고 물러나고 동시에 출병, 자기들이 동시에 조선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던 갑신정변의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청일 양국 군대가 동시에 조선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일본군은 당시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던 호남 지방으로 군대를 향하지 않고 이곳 경복궁으로 습격을 하여 그들 구미에 맞는 친일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시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었던 흥선대원군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정권을 수립한 일본은 조선 측에 강요하여 이른바 제1차 가보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합의사항이었던 패전개혁안을 실체에 옮기기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뒤로 보이는 경복궁 수정전에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기구를 만들게 되죠. 이것이 김홍집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제1차 가보개혁의 시작, 일본 측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조선의 근대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간섭을 통해서 제1차 가보개혁을 시작했죠. 그 제1차 가보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일본군은 남쪽으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남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봉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동학의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함으로써 1차 봉기 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요. 동학에는 남접, 북접이라는 교단 조직이 있었는데요. 접이란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이 만들었던 동학의 교단 조직인 포, 접제에서 접이라고 하는 큰 단위의 조직 체계를 말합니다. 당시 북접은 최시영 선생이 이끌면서 종교적 성향이 더 강하여 주로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였고요. 남접은 전봉준으로 대표되는 제1차 봉기를 이끌었던 그런 세력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북접은 1차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일본군이 남하함과 동시에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확대해 나간다는 판단하에 북접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북접도 봉기를 일으켜 남접의 전봉준 군대와 충청도 논산에서 합류하여 한양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2차 봉기는 그 규모와 세력면에서 1차 봉기에 비하여 대단히 큰 세력으로 확대되었겠죠. 이제 거대한 농민군의 대열이 한양 땅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양으로 올라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길목인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 당시 농민군은 우금치라고 하는 고개를 넘게 됩니다. 일본군과 조선의 관군은 농민군들의 북상을 막기 위해 이 우금치에 병력을 배치하고 농민군의 북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공주 우금치라고 하는 곳, 일본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대규모의 접전이 벌어질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논산에서 손병희의 북접부대와 합류했던 전봉준이 이끌었던 남접 동학농민군은 약 2만여 명의 병력을 들고 이곳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금치를 반드시 넘었어야만 했는데요. 이 우금치를 넘기 위해서 농민군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금치를 공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들은 정부군 그리고 일본군 등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화약 무기의 공세에 밀려
제대로 된 공격조차 못해본 상태에서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실상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 농민군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결국 농민군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사실상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부밀란으로부터 시작하여 동학농민운동의 전 과정을 주도했던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은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된 뒤 서울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95년 3월 종로에서 효수, 즉 목을 잘리게 되죠. 그리고 그의 시신은 서울 한남동 어딘가에 버려지게 되는데, 그 시신의 위치를 현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후에 전봉준의 고향인 이곳에 전봉준의 단소, 즉 시신 없는 무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봉준을 상징하는 노래 새야새야 파랑새야 노래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녹두밭에 앉지 마라라고 하는 대상인 파랑새는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주도했던 일본군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녹두장군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전봉준의 상징은 녹두꽃이라는 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 녹두장군 전봉준을 그리워했던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를 경계했던 조선총독부는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더 이상 조선의 백성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틀어 막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적 성격의 사회변혁운동으로서 비록 양반 지배층과 외세의 개입으로 인하여 실패로 끝이 나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농민이 주체가 되어 양반 지배계급의 토지 독점, 신분적 불평등에 맞선 반봉건적 변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탈에 저항하였다는 측면에서 반외세적 성격도 또한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변혁운동이 지배계급의 간담을 이리도 서늘케 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양반 지배계급이 불러들인 외세의 개입으로 인하여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민중들이 권력의 주인으로, 토지의 주인으로 우뚝 서려고 했던 자주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